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책임질 새로운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가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편타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 저조차 좀 설레네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딱 이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같이 공부하고 돈 되는 투자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네, 밥보다 든든한 투자 한 끼를 저희가 매일 정성껏 준비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부터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아주 강력한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방향 찾는 데 도움 주실 분이죠. 정혜민 마곡금융센터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혜민 PB입니다. 정혜민 PB님. 자, 정혜민 PB와 함께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의 온도를 체크하면서 주요 지수부터 수급, 특징주까지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투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지금 시장 어떤지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선 미국 시장 살펴볼 텐데 미국 시장이 4일에 휴장이었죠. 네, 휴장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 오늘 우리 증시 오전장을 보니까 9시 반 전후로 지수도 상당히 방향성이 좀 모호하고 자, 전반적으로 지금 시각 11시 지금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국내 증시 11시 기준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53.29로 전일 대비 0.99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75.37포인트로 지금 전일 기준으로 0.31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두 지수가 모두 약 2%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은 장 초반 하락하다가 지금 9시 반 전후로 상승 반전 계속 강보합, 약보합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강보합과 약보합 지금 모호하다는 건데 자, 수급은 어떤가요? 지난주 보니까 장이 빠졌는데도 외국인은 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수급이 외국인은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선물에서는 계속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매수, 코스닥에서는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들도 바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이끄는 주요 종목이 혹시 있나요?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포인트들이 지난주에 기존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증권 섹터들이 좀 매물이 많이 출회되었는데 오늘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주사 쪽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좀 대표적으로 가지고 온 거라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는데 네. 지주사 쪽은 일부 종목들은 상법 개정 안 재료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여전히 좀 쉬어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좀 화장품 섹터들이 상승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특징주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오르는 주요 섹터는 저희 정부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주식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카페 위주로 좀 발행사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 카페가 모든 곳에서 다 사용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교촌 F&B 같은 종목들도 수혜주들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 지역 화폐 관련된 테마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화면 좀 볼까요? 재밌네요. 정혜민 PB가 가져오는 저희 주도주라고 제가 잘못 봤나? 네, 주도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나 안 받나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시세가 좀 나네요.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빠진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그렇다 치고 아시아 증시 흐름도 간단히 보죠. 중국과 일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지수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해 종합 지수는 3,468.143포인트로 전일 대비 0.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니케이 지수는 39,642.27로 전일 대비 0.42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좀 아시아 증시에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저희 7월 이제 미국 시장으로 7월 8일에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원래는 좀 한참 전에 관세 협상이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지금 7차례 협상을 했음에도 합의가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요 요인을 보면은 자동차 관세 인하나 일본 쌀 시장 개방을 두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7월 말까지는 무조건 관세 협상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포인트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관세보다는 좀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수출도 6개월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고 좀 가격 인하가 있기는 했지만 중국 내 애플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비 정책이나 그런 게 좀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혜민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흐름 어떤지 분위기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 투자 전략을 잘 짜면 될 텐데요. 오늘 오후에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에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법한 내용하고 네. 그 오후에 보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의 주요 일정을 보면 7월 8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실적 발표가 나면은 지금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료가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 측면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고요. 저희가 7월 달부터 45일 동안 실적 발표 기간이 도래가 되는데 이 실적 발표 기간 도래했을 때에는 실적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컨센서스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 위주로 좀 봐주시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썸업해 보면 실적이 중요한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기대감은 어떤가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 환율이잖아요. 네. 환율이 잠시만요.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시간 기준으로 1368.40인데 전일 대비해서는 한 6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1350원에서 80원 사이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해외 수출을 한다거나 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조금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해외 수출하는 그 기조나 좀 뭐랄까 그런 사이클이 끊기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기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잘 나오는 기업들은 쭉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관세 협상 진행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일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 협상이 저희 7월 9일 날 한국 날짜로 만료가 되는데 이미 나온 나라를 보면은 미국하고 베트남이 무역 합의를 완료를 했잖아요. 네. 기존 46%에서 20%로 대폭 인하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20% 대폭 인하된 게 기준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주말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경제 비상사태법 심리가 7월 30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관세 협상안이 발표된다라고 보면 아마 그 사이 동안에는 증시에 계속해서 불안감이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고 관세가 변수인데 그래도 관세에 대한 관망 심리는 여전히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월요일 오후장이 좀 중요하겠죠? 오후장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후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기관들의 매수 방향성이나 주도주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기관 투자자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시장의 트렌드와 부합하는 종목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 하반기 시작 시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6월 30일에서 7월 4일까지 기관 투자자들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의미 있게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네. 이런 거였어요. 수급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첫 시발점으로 3프로TV 이렇게 데뷔한다라고 해서 정혜민 PB가 잘 준비했던 거고, 사실 정혜민 PB 그러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황을 얘기하는 걸로 일가견이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 시작과 동시에 전일 미국장이 휴장이었으니까 오롯이 우리의 팩터, 우리의 요인들로 갖고 장이 움직인 듯한 모습인데, 정혜민 PB가 왔을 때는 오전장 한마디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일 미국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지금 국내장은 작은 뉴스 하나나 이슈 하나에도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느낌이 강한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빠진 종목들을 눈여겨봐서 펀더멘탈에 좀 이상이 없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더 담아가는 느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쪽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동안 조금 쉬어가던 카카오 네이버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기관들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리포트들을 많이 내면서 매수 의견들을 많이 내서 목표 주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많이 죽어 있다가 오늘 좀 반등이 오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화면 보면 이 네이버랑 카카오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하는 건가요?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는 정부 정책에 가장 좀 걸맞는 기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패권을 글로벌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시기에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에도 좀 부합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슈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보내드리기 전에 자, 외환시장에 아까 잠깐 정리해 주셨어요. 달러 환율이 오늘은 아까 보니까 상승하는 것 같죠? 네, 지금 상승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엔화 같은 흐름은 어때요? 최근에 엔화에 대해서 하반기에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던데. 엔화는 지금 144.54 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엔화는 초반에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조금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라서 엔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네. 지금 뭔가 엔화를 투자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관세라든지 좀 남은 이벤트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뭐 실적, 그다음에 관세, 여전히 관세가 변수인 것 같네요. 이런 이슈들을 오늘 장 전체 흐름을 좌우할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잘 기억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방송인데 첫 타자로 이렇게 등장을 해주셨잖아요. 소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아, 네. 지금 국내 장이 변동성도 조금 심하고 일단 매매하기 되게 무서운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세 자체가 끊기지 않는다면은 저는 국내 증시는 올해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열심히 저도 좋은 정보 드리고 공유하면서 네, 좋은 성투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성투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정혜민 PB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에서도 알찬 투자 힌트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7월 7일 첫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7월 7일 첫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7월 7일 첫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미장 종목 하나 바로 시작합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을 꿰뚫어보고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미국 중심의 미장 종목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슈퍼스타들이 있는데 미국 증시 그러면 이분이죠. 이분밖에 없. 네, 레온 전래훈 역산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뭐 3프로 TV에서도 연일 여러 번 나오셨으니까. 하지만 하나증권의 첫 타이틀, 첫 주자로서 오늘 각오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말도 갑자기 막 이상하게 나오네요. 하나증권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라든지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도 나왔어서 그렇게 뭐 낯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을 대표하고 하나금융그룹을 대표해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주자.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러시죠. 네, 먼저 지난 한 주 미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한국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는 거의 S&P 500 지수가 7번째 신고가를 올해 들어서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한 앞두고 이제 알아서 와서 협상해라라고 지금 어느 정도 또 반협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또 아시다시피 또 앨런 머스크가 네. 또 제3의 창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테슬라가 주간 거래시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경계 심리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지난주까지는 너무나 좋았고 뭐 금요일날 휴장도 있었고 했지만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 한 주 좀 쉬어갈 것 같다. 네, 하진 뭐 아까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장외에서 테슬라가 한 6% 정도 하락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래훈 지점장, 지금 해외 주식 트렌드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트렌드는 이미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AI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트렌드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오늘 제가 첫 출연이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을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인덱스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장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있고요. 2040년까지 예상을 했을 때 맥킨지에서 조사를 했고 가장 2040년까지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가장 포텐셜이 클 산업으로는 어떤 걸 예상하는가라고 서베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표에도 나오지만 가장 크고 앞으로 2040년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는 섹터는 의외로 이커머스가 1등입니다. 이커머스. 예, 전자상거래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요.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고 한국에는 쿠팡이 있죠. 뭐 쿠팡 외에도 수많은 유통 채널들이 있는데 이커머스가 앞으로도 2040년까지 우리의 생활 소비 패턴을 굉장히 많이 바꿔 나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AI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클라우드 서비스, 전기차, 디지털 광고,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그 우주산업, 사이버 보안 이런 식으로 서베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신다면 이게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앞으로 이쪽 섹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내 자산 배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맥킨지라고요. 그러니까 2040년도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왼쪽 차트죠. 맥킨지에서 2040년도 유망한 산업들을 네. 얘기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 2025년이지만 네. 사실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빨리 반영하니까 이커머스 관련된 산업들 기업들을 지금부터 뭐 눈여겨보자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커머스가 짧게만 좀 첨언을 드리면 이커머스를 얘기하면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거 외에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C 리미티드, 라자다라는 채널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C가 나스닥에도 상장돼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한 부분을 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남미 쪽에서는 메르카도 리브레, 나스닥에는 멜리 MELI라는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또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성장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할 거다. 그럼 이 AI는 변수가 아니라 기본값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AI 테마에 투자하는 게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AI 관련 투자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떤 섹터나 기업군에 접근해야 좀 좋을까요?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네.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이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는데.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걸 정확하게 집어서 물어보시네요. 저도 그럼 댓글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예. 아까 전래훈 잘생겼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칭찬 주고 받아야 되니까. 저 입금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AI 관련 그래서 어떤 거라고요? 네, 일단 앞에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질문을 두세 가지 정도 주셨지만 먼저 질문하신 AI에 대한 앞으로 계속 될 건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다들 느끼시겠지만 빅테크나 사우디라든지 국가적으로도 소버린에서도 투자가 시작이 됐고 빅테크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AI에 대한 투자가 매년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AI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제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기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각 기관들이라든지 리서치라든지 회사들이 내놓는 레포트나 AI에 대한 투자의 어떤 정도를 보신다면 저는 이제 늦지 않았다. 늦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많이 올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I 관련된 섹터를 투자하실 때는 철저하게 분할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했을 때마다 사서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두 번째 이제 섹터나 종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장 데이터 센터를 크게 갖고 있는 또 그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대장 기업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그리고 구글, 알파벳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업들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국영수를 잘 알고 있어야 그거 외에 수많은 파생되는 sek터들과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조금 이제 요 옆에 표를 좀 이어서 가보면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전기 소모량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미국에만 봐서도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가 2025년이죠. 매년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갈 거고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나온 레포트를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 미국의 전력량의 10%까지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오늘 아침에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나를 유지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붙어도 그 전기를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인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전기 생산하는 거에 대체가 되는 것들, 뭐 SMR, 소형 원전이라든지 풍력, 뭐 외에 여러 가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의 대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AI가 좋아지면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전력 소모가 많이 들어갈 거고 전력 관련돼 있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표를 참 보니까 네, 이 전표죠. 이게 가만 보면 결국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많아질 거다, 커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기가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전기값이 비싸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어떻게 통제를 할지
당연히 공급을 그만큼 수요에 맞춰서 늘릴 수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말씀 주신 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더 빠를 거예요. 근데 특히 그거는 미국의 속도가 더 빠를 것 같고요. 네. 한국은 어느 정도 정부가 한국전력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누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한전의 실적은 좋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은 확실히 전력 가격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형 원전 같은 것들을 계속 찾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대로 이 얘기로 들어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수많은 뭐 GPU 업체, D램 업체, 수혜받는 섹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큰 그림을 보기로 한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큰 그림. 자, AI 보니까 국방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지금 막고 있고요. 네. 가만 생각해 보면 경쟁하면서 같이 클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라이브한 생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특정 국가나 기업이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배제된다? 이거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제외되는 국가의 자산에 투자를 했는 분한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중국일 거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AI 성장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따 제가 뒤에 보여드릴 표현이 나오겠지만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와 핵심 칩, 심지어 ASML이 제공하는 EUV 장비 같은 것들까지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즉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 컨트롤을 하고 수출 제한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자라나는 잡초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 있고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첨단 칩이 없어도 극복할 수 있게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개선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국의 빅테크들이 그렇게 수출 제한, 반도체 칩 제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왜 생성형 AI 성능은 떨어지지가 않을까? 그걸 역으로 반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련된 빅테크들, 지금 어떤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제한 조치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미 그건 한 단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걸 제한했으면 이미 이 빅테크들은 주가는 다 밀리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알고 이미 자체 칩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칩을 조달받아서 이미 생성형 AI부터 본인들이 어떤 서비스들은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나은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율주행도 바이두가 더 먼저 우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하고 있죠. 네. 사실은 로보택시는 지금 한참 늦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중국을 계속 밟아서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저는 이제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장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장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인간이 하는 일과 AI를 썼을 때 그 하는 업무가 시간에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 요것도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곳에서 제가 장표를 가져왔으니까 출처를 네.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 보면 라이팅, 글 쓰는 거, 액티브 러닝, 활발하게 배우는 거, 그리고 뭐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저지먼트, 그러니까 판결이나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한다든지, 시간 관리, 수학, 복잡한 문제 해결, 심지어 뭐 작곡, 시스템 분석, 정말 다양한 곳에 프로그래밍까지 다 쓰이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제가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도우 위원님께서는 네. 생성형 AI를 얼마큼 일상에서 쓰고 계실까요? 아, 네. 저는 하는 업이 주로 글을 쓰는 업이라서 네. 챗 GPT, 뭐 제미나이 엄청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제 비기이기도 한데 저는 최근에 챗 GPT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막 하다 보면 참 울적할 때도 있고 내 기분을 내 스스로 통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기분이 되게 반복되더라고요. 오늘 우울했던 게 어떤 환경이 비슷해지면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내 기분이 이런데 나에게 적당하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얘기를 해줘.
그러면 챗GPT가 그걸 기억했다가 네, 네. 제가 다음에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그때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해줘요. 네, 너가 저번에 이런저런 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럴 것 같아 등등. 그래서 저는 나의 마음을 한편으로 좀 아우르게 해주는 그런 챗GPT의 기능을 쓰고 있다. 이건 비기긴 한데 약간 공감도 잘해주나요? 공감 엄청 해주죠. 약간 좀 그 아내분들이 남편들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내 기분을 좀 빨리 파악해줘 이러면서. 맞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편 아나운서님은 언제 쓰세요? 저도 네. 아무래도 원고 작성하거나 이럴 때 제가 초안을 작성해 두고 이 정보들이 맞는 내용인지 한번 챗 GPT한테 올려서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챗 GPT가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엄청 똑똑하죠. 그래서 제가 뭐 썼는데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거나 이러면 그거 다 수정해주고 아니면 표현도 좀 더 재밌게 바꿔주고 그래서 저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챗GPT를 정말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장에 매일매일 데이터와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네.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분들 상담을 할 때도 고객께서 막 갑자기 어떤 걸 물어보셔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그게 뭐야? 그러면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놨겠지만 갑자기 처음 등장한 날 첫 질문을 주시면 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바쁘니까. 그럼 그때는 저도 바로 이런 데서 찾아보고 바로바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비단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고 하다못해 코딩 하시는 분들도 이 코딩이 맞는지 틀린지 검수하는 용어로도 역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분 파악해서 얘기해 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표로 좀 돌아가 보면 네. 확실히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AI와 함께 했을 때 확실히 시간이 줄어드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저거요. 네. 네. 쭉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AI가 지금 인간이 하는 그런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예전에 제레미 리프킨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노동의 종말. 즉 이런 게 계속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주면 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네. 또 반대급부에 있는 여가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저는 이 챗GPT가 일상성에 착 투입되면서 뭐 AI 관련된 이런 산업들을 막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여가 관련된 좀 더 양질의 또 값비싼 이런 여가를 willing to pay 즉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사실 딱 어떤 부분으로 여행을 할지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칠지 뭐 골프를 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일하는 시간을 세이브하고 다른 쪽 여가로 시간 쓸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저도 유의미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딱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네. 예, 정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코딩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꼭 출근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택근무 지금도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뭐 에어비앤비로 해서 어디 공기 좋은 캐나다에 가서 뭐 퀘벡 같은 데 구석에 가서 거기서도 일을 하는데 AI가 도와주니까 훨씬 더 시간 세이브는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포인트로 수혜받는 쪽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예,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예상이니까 예,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예, 장표를 그럼 조금 더 가보면은요 오른쪽에 여기 이제 글씨가 조금 작아서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예, 인간의 IQ 수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각 회사들이 내놓은 생성형 AI가 인간 지능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준 표거든요. 네. 오픈 AI O3라는 모델이 현재 가장 지능이 높습니다. 135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지니어스를 130 정도 IQ를 보는데 그 지능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있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구글, 예, 제미나이가 지금 126 정도 되고 뭐 그 밑에 버전 오픈 AI, 심지어 이제 그록3, 예, 이건 이제 테슬라의 자회사인 xAI가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는 106 정도의 IQ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평균적인 인간의 지능인 100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의 순위와 IQ는 의미가 전 하나도 없다 생각해요. 계속 매일매일 신규 개발하고 투자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순위는 계속 바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재미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뒤에 표를 한번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빨리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편 아나운서께서 AI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네. 의구심을 갖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요 표들을 잘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4대 빅테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이 4개 기업이 말 그대로 익스펜디처 이 AI 관련된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는 투자 금액이 줄어들고 꺾이는 시점이 정확하게 그 AI 관련된 투자의 매도 시점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생성형 AI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여러 영역에서 쓰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늘리려면 그 안에 D램도 들어가야 되고 GPU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그 관련된 인프라가 늘어나고 또 전력을 넣어줘야 되니까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나 인프라 기업들이 또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4대 빅테크가 돈을 써야 그 낙수 효과로 이 수많은 업체들이 같이 계속 매출도 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시 정리드립니다. AI 투자를 언제 쉬어야 될까요? 할 때는 이 빅테크들의 투자가 꺾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AI가 계속 좋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 체크하면서 빅테크들의 AI 관련 투자나 인프라 지출이 줄어드는 그 시점, 그때가 1차 매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까지 뭐 다른 기업들도 포함이긴 합니다. 2028년까지 1000빌리언이니까 이게 1000조가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네. 네, AI에 투자하는 돈이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난 이래 어떤 특정 산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거는 저는 처음 봐요. 예,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 산업에 500조, 600조, 700조, 800조, 1000조 이런 돈을 썼다? 근데 심지어 그게 그냥 쓸 거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돈을 지출하면서 쓰고 있는 산업은 현재 AI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앞으로 이 AI가 우리 생활의 수많은 곳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님 지금 왼쪽 차트 이렇게 보면 저 차트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미국의 빅4죠. 네. 저 차트 그러니까 투자가 꺾이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 1차적으로는. 네, 1차적으로. 근데 네. 가만히 보니까 저게 2022년 4분기와 네. 2023년 1, 2분기 네. 줄었잖아요. 저 때 일시적으로 줄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딥시크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뭐 스파이칩을 또 심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었었고, 저 때 빅테크들의 실적이 보시면 그 직전까지 최대로 지출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다가 요때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가 정말 나스닥이 마이너스 20%까지 MDD로 빠지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요때 기억나시겠지만 인플레가 이제 막 촉발이 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금리를 올렸던 거거든요. 인플레가 촉발되니까 뭐가 늘어납니까? 비용이 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때 당시 지출을 일시적으로 줄였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때 거의 아마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0명 가까운 인원을 감원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뼈아픈 구조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저때 지출과 쓸데없는 것들 줄이고, 뭐 그때 구글은 막 심지어 뭐 컬러 용지도 쓰지 마라 뭐 이런 지침도 한번 내려온 적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때 일시적으로 빠졌었던 겁니다. 예.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4의 지출의 흐름을 보면 네. 정말 언제 사야 될지 네. 아니면 언제 좀 눈여겨봐야 될지 이런 네.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경쟁이 한창인데 네. 뭐 이런 갈등은 없습니까? 뭐 갈등은 계속 될 텐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크 경쟁에 있어서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빅테크가 최고입니다. 빅테크가 대장입니다. 맞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을 별로 이렇게 신뢰하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저 중국 관련된 분들이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만.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 주식을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중국 펀드나 중국 주식을 투자해서 되었던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고객분들 상담해 보면 중국의 중자도 꺼내지 마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랬던 저조차도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를 저는 리스펙하는 부분은 리스펙을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컸었거든요.
자, 근데 결론은 뭐다? 저는 중국 테크도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시진핑과 트럼프가 패권 경쟁을 붙었는데 여전히 AI 관련된 투자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미국을 많이 따라잡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딥시크 출현 이후에는 더 이 갭이 줄어질 거고 어느 시점에는 이게 격차가 역전이 되는 시점도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중국의 이런 AI라든지 첨단 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규제하려면 할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 테크레이스라고 나오죠. 글로벌 테크레이스. 근데 이제 조금 숫자가 23년도라 조금 이제 지나가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여전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근소하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3위에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한 5위 정도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두 개 나라의 패권 경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정말 여기에 정말 뭐 장관 새로 되신 분들도 막 여러 좋은 의견을 내주시던데 정말 미중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투자를 하고 획기적으로 좀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래등 싸움에 등이 터진 일이 없게 저희가 최대한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뒤로 좀 패스를 해서 넘어가 보면은요. 네. 이제 요 지수 쪽 얘기를 좀 네. 할게요. 예. 요게 1985년 이후에 2024년까지 S&P 500 지수의 연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예. 근데 한번 보시면 빨간색이 오른 걸까요? 내린 걸까요? 빨간색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하겠습니다. 거요. 제가 자체 확대. 미국이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은 오른 게 초록색이고 빠진 게 빨간색이죠. 보시면 빨간색 하락했던 해가 요 2024년 예전 건 보지 않겠습니다. 최근 20년, 2005년부터 최근까지 20년 동안 하락했던 해는 딱 세 해가 있어요. 2008년 리먼 때, 그리고 2018년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중국과 무역 전쟁을 했을 때예요. 근데 이때는 연 기준으로 마이너스 4%였지만 그 해 기준으로는 S&P 500이 최대 25%인가 27%까지 하락했었어요. 오, 고점 대비? 네. 그럼 그게 최근하고 비슷하죠. MDD가 맥스로다. MDD가. 와. 지금 올해 3, 4월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022년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해에 마이너스 18% 지수가. 정말 이때 다들 엄청 힘드셨죠. 이때 제가 3% 열심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했을 때 어떡하시라고 정신 멘탈 관리도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잘 보면 중장기적으로 S&P를 투자했을 때 40년 동안 평균 11% 정도의 수익률이 났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또 편다송 아나운서께 질문드리겠는데 네. 혹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전 주식 투자하고 있죠. 아, 주식을 직접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성과는 괜찮았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네. 또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베이직한 얘기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국에도 ETF가 상장이 돼 있고 미국에도 ETF가 상장이 돼 있고 어떤 걸 취사 선택하시냐의 여부는 이제 세금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제 국내 거 ETF를 하실 때는 이제 종합과세 관련된 쪽으로 될 거고 미국 ETF를 했을 때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될 거니까 네. 두 개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S&P 500 지수를 이기는 매니저들이 과연 많았을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시장이 상반기 굉장히 안 좋았죠. S&P 500 지수를 비트해서 이긴 헤지펀드 매니저가 8%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운용사들 중에.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미국의 대표 지수들을 중장기적으로 빠졌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한 투자 방법이니까 이렇게 너무 작은 네. 주식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네, 지수에. 지수에도 일부 투자를 해놓으시고 펼치셔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래훈 지점장이 프로인 게 저 아까 판다선 아나운서한테 여쭤보면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했을 때 네. 내심 속으로 나를 찾으세요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었는데
자, 어쨌든 각설하고 네. 보면 최근에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가 기세가 좋다. 네. 그래서 잘 모르는 해외 주식 계속 사야 되나? 좀 주춤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해외 주식을 쭉 투자했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왜 농담 삼아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장으로 많이 투자자분들이 몰렸었던 시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미국 주식을 다 빼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유진하되 비중은 한국 쪽으로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게 뭐 정확히 분석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때는요. 이머징 쪽에서 굉장히 큰 장이 왔던 사례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느끼겠지만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잘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는 있죠. 물론 뭐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렇게 만약에 시나리오들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지금보다 약해졌을 때 이머징 쪽에 기회가 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먼저 수혜를 볼까? 제가 볼 땐 한국 증시라 생각해요. 네, 한국 증시는 요번에 상법 개정도 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매력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주식 전문가인 저도 지금은 한국장을 일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은 빼고 가시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장표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 다들 붓고 계실 거예요. 저를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면 다 국민연금을 붓고 계시겠죠? 저도 내고 있는데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각성 효과가 있어요. 예.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는 저 해외 쪽에 지금 투자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약간 혼내는 개념에서 이걸 꼭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관심 없으실 거지만 꼭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이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비중이 무려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337조 원이나 투자하고 있고 놀랍게도 한국 주식은 157조 원 절반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한국 증시의 소방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해외 주식을 2배 이상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짜네? 몰랐네? 이러실 분들이 많을 텐데 얼마 전에 이 조선경제에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를 했고요. 인용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5년 남았죠. 네. 앞으로 우린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프로젝션을 공개했는데 보이시나요? 국내 주식은 1.5% 정도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해외 주식은 기존에도 35.5%인데 가장 많은 42%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되고 1년에 8% 이상의 수익을 내야 기금 고갈이 더뎌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1년에 8% 이상을 내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내 자산도 이 비율로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연금이 뭐 일부 단기 매매도 하겠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추세로 투자하잖아요. 네. 그럼 노후 대비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 자산 배분의 비중을 보면서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미국 주식도 모르겠고 해외 주식도 모르겠고 투자는 잘 모르겠다 할 때는 해외 주식이 42%라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탑10을 열어보면 1위부터 3위 안에는 꼭 S&P 500 인덱스인 S&P 스파이, SPY라는 네. 티커를 쓰는 ETF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펼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국장 좋습니다. 근데 미장도 일부는 하시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장으로 가던 미장으로 가던 돈만 벌면 된다 뭐 이런 걸로도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국민연금표는 시사점이 이런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연 8% 비공식이지만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이 포트폴리오 큰 자산 배분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다 보면 비슷하게 연 수익률을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네. 시사점이 있는 것 같군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장표로 한번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강조드리는 게 사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상법 개정하고도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표입니다. 여기 써 있지만 애플이 1년에 자사주 매입에 쓰는 돈이 무려 120조 원입니다. 네. 120조 원. 자, 여기서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우리 판다스 아나운서 벌써 네. 또 긴장하실 표정이 보이네요. 질문하실 때마다 긴장돼요. 그죠? 왜냐면 사전에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죠?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친 시가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러프하게. 400조 원? 오. 맞습니다. 맞나요? 오. 네, 300에서 400조 저 원 사이 준비한 정도 거 돼요. 아니에요. 오, 역시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질문드렸냐면 애플 1년에 자사주 매입에 120조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3년에서 4년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그 돈을 현금 유보했다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시총에 맞먹는 자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와 미국 대형 기업들이 투자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바이백,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자기네가 자기네 유보금을 꺼내서 자기네 주식을 사고 소각을 시켜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재무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고요. 기존 주주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네. 왜냐면 아무래도 희소성이 생기게 되니까. 근데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대다수가 현금 유보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도 안 주고 그냥 유보만 하고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주주 소송을 당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주주 가치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지만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고 이게 예전부터 굉장히 확립이 잘 돼 있었어요. 한국도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법을 만들고 기업들이 따라올지는 또 그 다음 퀘스천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보시다시피 10년간 자사주 매입에 쓴 돈만 1조 달러가 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빅테크들을 사놔도 투자할 때 빠졌을 때마다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죠. 왜? 빠졌을 때마다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코스닥의 작은 기업을 투자했을 때, 많이 빠졌을 때, 아, 나는 마음이 든든해. 왜냐? 우리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사서 나의 주가를 방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솔직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기 때문에 국영수를 잘해야 되고 미국 기업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에 똘똘하고 잘하는 기업들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를 펼치신다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는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이거 장표 제가 모르고 이렇게 뒤를 좀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게 좀 있네요. 이거 네. 어떤 거예요, 이 장표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미장 하나라는 이름이지만 네. 오늘은 중국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네? 하고요. 아까 중국 안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아. 미국이랑 국내 얘기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저는 다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기업이 있다면 뭐 나라를 가리지 않고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기업은 단순한 소개를 하는 거지 추천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을 보시는 분들 MZ분들 지금 뭐 벌써 채팅창에는 아직 올라오고 있지는 않네요. 이게 뭐지?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직은 올라오지 않네요. 자, 이게 바로 팜마트의 라부부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라부부. 라부부.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중국 기업이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된 팜마트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 바로 왼쪽에 더현대 서울이 있죠. 네.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여기 저희 3프로 스튜디오처럼 팜마트의 오픈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주말에 여기 왔었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7월 1일자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현대 서울에서도 가보시면 중국말이 들리는 걸 굉장히 많이 지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팜마트라는 기업은 중국의 대표적인 아트 토이 기업입니다. 비슷한 기업으로는 우리나라의 삼지엔터, SAMG엔터, 티니핑, 네. 하츄핑, 딸 가진 분들은 지금 다 거기에 파산을 할 정도로 돈을 쓴다 해서 파산핑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그 IP 대표 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는 헬로우키티로 유명한 산리오라는 기업이 있죠. 중국에는 바로 이 팜마트라는 기업이 최근에 IP 대장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로제님이 들고 있는 게 그 라부부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리사님이 또 들고 있는 거는 블라인드 박스 12개짜리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이 기업이 주가를 한번 보니까 예, 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다 올랐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냐? 예, 지금 제가 출연했으니까요. 뭐 6개월 전에 저를 만나셨으면 말씀드렸겠죠. 예, 농담이고. 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뭐 지금 제가 이걸 추천드린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같이 공부해보고 추후예금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볼 수가 있을 거니까 보자는 의미인데 2024년 1월부터 20불 홍콩 달러 기준으로 20불 했던 주가가 최근에 거의 240불 10배에서 12배 가까이 지금 1년 만에 상승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 MZ들이 중국 MZ들이 팜마트에 라부부를 비롯한 캐릭터들을 엄청나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줄 서서 사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이슈인데 물론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 유행성 하는 기업이 아니냐.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판매 데이터를 계속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뭐 네이버 트렌드 그리고 중국 현지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검색을 계속 볼 수 있는 그 현재 데이터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보는 구글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게 꺾이는 시점에는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이 꺾이는 시점에는 당연히 그때는 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당연히 유행성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과 리스크가 충분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 요게 이제 제가 용산 아이파크몰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요게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을 가보시면 태국 쪽 가면은 매장이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 팜마트를 찾게 됐나요? 가장 큰 전략이 요 블라인드 박스 전략이에요. 블라인드 박스 전략. 네, 뭐냐면 그 캐릭터 하나가 한 우리나라 돈은 좀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블라인드 박스는 12개의 인형이 들어있는데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어떤 인형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라부부 중에서도 인기 예. 있는 모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갖고 싶어하는. 질문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게 더 몬스터 라부부 캐릭터인데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갖고 싶어하는 희귀한 인형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그 블라인드 박스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사면 블라인드 박스 그 라부부 캐릭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2개씩 사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가 나오면 대박이 나는데 그 확률이 144분의 1이래요. 144분의 1이요? 네. 그럼 나올 때까지 사야 되는 나올 거예요?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블라인드 박스가 여기 더현대서울 와보시면 하나에 12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걸 중국 분들은 줄 서서 사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서로 줄 서서 사다가 새치기 하니까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워서 그래서 막 그게 이슈가 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여기 옆에 더현대서울 가보시면 그 몬스터 라부부에 대한 판매가 일시 지금 현재 중지됐습니다. 왜냐? 중국인들이 와서 지금 서로 그걸 먼저 사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일시 판매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뉴스 때문에 사실 팜마트가 주가가 약간 한번 밀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근데 왜 이슈가 되냐면 그 캐릭터 하나가 나왔을 때 2만 원밖에 안 하지만 이걸 리셀가로 파시면 20배에서 많게는 60배까지도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60배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이걸 뽑으려고 난리가 나서 그렇게 했던 거고 꼭 그걸 떠나서 또 이 캐릭터 자체에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자체적인 IP가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몰리도 있고 라부부도 있고 뭐 디무도 있고 스컬판다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18개 이상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만든 IP 매출의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요. 예. 그리고 마진율도 거의 64%거든요. 제조업에서 마진율 64%?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미라클이죠. 뭐 예. 64% 마진율이면 돈을 엄청 벌겠는데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 처음에는 뭐 한 30개, 50개 정도에서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4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밌게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도 입점을 했어요. 진짜요? 중국 기업이 그 콧대 높은 루브르 박물관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콜라보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무인 매장이 있거든요. 그 무인 매장도 있지만 자판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정말 멀티 전략으로 판매할 수 있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순한 장난감 회사를 넘어서 이제 IP 회사로 이제 완전 플랫폼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는 여기서 또 얼만큼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지 아니면 이젠 MZ들이 찾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유행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을 관심 있게 그냥 공부해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이제 준비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짧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지난 6월 24일 날 글로벌 IB 중에 노무라 네. 일본 계증거사죠. 노무라에서 팜마트에 대한 목표가를 291달러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마 200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라가 목표 주가를 291불까지 상향을 얘기했고 최근에 동사의 빠른 판매 증가세가 실질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이제 과도한 비이성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당국에서 경고 조치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10몇 프로 급락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중국 당국에서 왜 민간 기업이 네. 많이 사는 걸 왜 경고 조치를 왜 하는 거죠? 그게 얼마 전에 인민일보에 실렸었습니다. 왜 경고했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막 너도 나도 막 이걸 사겠다라고 막 줄 쓴 사람 새치기 하다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수많은 사회적인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젊은 미성년자들이 자꾸 이걸 살려고 막 돈을 어디서든 끌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슈가 크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인민일보에서 얼마 전에 그게 실렸어요. 이 열풍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뜬 날 팜마트가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게 다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글로벌 IB인 노무라에서는 이런 목표가 제시를 했고 저희 하나증권 리서치에서도 공식 레포트가 한 2개 정도 나왔는데 네. 이제 저희는 공식 커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같이 탐구해 보자는 의미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팜마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IP 중에 캐릭터 그 소위 말하는 침투율이 높은 게 헬로키티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팜마트가 헬로키티의 캐릭터 인지도 침투율을 제쳤대요. 예, 그게 얼마 전에 JP 모건이 홍콩에서 내놨던 레포트의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캐릭터 인지도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글로벌 IB의 얘기였었거든요. 이 분야에 거의 탑 찍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전혜원 지점장이 말씀하셨던 저는 계속 이게 내리에 남네요. 중국 인민일보가 네, 랜덤 박스 열풍을 경고했다. 네. 이거를 가만 곱씹어 보면 우리 이제 뭐 올해 하반기에 GD다, BTS다 이제 중국 가서 막 콘서트하고 막 그래야 기대가 많은데 네. 그 사회적인 열풍이 되면 또 중국이 이렇게 뭐 컨트롤한다 뭐 이러고 인민일보에 올리면 어떡할까 뭐 그런 걱정도 의뢰되네요. 아무래도 뭐 예상은 누구나 해볼 수 있겠죠. 또 너무 이제 막 그 콘서트장에서 막 갑자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갑자기 압사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뭐 공안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뭐 잘 컨트롤하겠지만 이미 열어줬다는 것 자체는 네. 예, 그렇게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복심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팜마트의 라부부 열풍은 지금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 얘기 안 했으면 모르셨잖아요. 그죠? 다들 지금 한국 증시만 보고 계시고 예,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만 지주만 보고 계셨을 거고 테슬라 또는 팔란티어만 보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MZ들이 좋아하는 이런 소비 트렌드가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열풍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3%를 보시는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요 팜마트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내훈 지점장과 함께 미장 종목 하나 시간 함께 했는데요. 지점장님 소감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중언부언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제가 좀 느끼셨겠지만 약간 말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첫 출연이다 보니까 조금 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다음 출연 때는 이제 좀 더 인덱스하게 종목이나 섹터로 들어가서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제 3%의 별명이 데이터 요정이었거든요. 요정이요? 요정이요? 저는 너무 좀 제가 요정이라고? 네, 라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예전에는. 그 앞으로도 요정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뭐 시청자분들이 지어주시면 예, 지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또 좋은 내용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래훈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래훈 지점장님과 함께 AI와 빅테크 중심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 그리고 중국의 감성 소비주죠, 팜마트에 주목한 사례 분석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많이 되셨겠죠?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밥보다 투자하나 첫 방송 좋은 인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갔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보 할 수 있게 저희가 정돈해서 알찬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밥보다 투자 하나는 든든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